며칠 후 본주님은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리영이에게 꽂아주며 이르기를 복동이 엄마 얼른 고생 면해야 할 터인데 하고 눈물을 흘렸다. 12월 21일 본주님이 김유덕 문도에게 말하기를 솜리 보고 조기 사오라 해라 하였다. 하여 김유덕이 솜리 이규환한테 가서 어른의 말씀을 전했는데 때마침 솜리는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었다. 하여 솜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 보고 사오라 하시지 하필이면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나에게 시키실까. 그러나 이규환은 곧 뉘우치고 도들에게 돈을 변통해 멀리 읍내까지 나가서 굴비를 사왔다. 그가 굴비를 올리자 본주님은 그것을 놓고 한참 동안 신화를 하더니 마치 뒷날에 쓰려는 듯 찬장 안에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는 먼 곳으로 왜 통행이 두절될 정도였다. 리규환은 본주님이 하루 만에 늦게 조기를 사오라고 했더라도 그 명을 봉행할 수 없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12월 22일 밤에 김순덕은 본주님의 주름진 손을 잡고 슬피 울고 있었다. 아무래도 본주님이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울지 마라. 내 다시 오마. 본주님은 그렇게 김순덕을 달래고 잠을 청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금세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김순덕은 조심스레 어른의 방을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호라. 그날 밤이 바로 어른의 마지막 날인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본주님이 선화한 것을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안재일 문도였다. 그는 섬진강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전날 하룻밤을 본주님 댁에서 지냈다. 그리고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어른께 인사를 하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어른께서는 이미 선화하신 후였던 것이다. 하여 그는 즉시 나와서 정기병 도우에게 알리고 여러 문도에게 선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숱한 기행과 이적과 공사로 이어진 한 신인의 생애가 마감되었으니 그때가 곧 단기 4287년, 서기 1955년 가보년 음력 12월 23일 새벽이었다. 추종자들은 인정상관의 채백을 욱방의 가빈으로 모셨다. 채백을 모신 자리는 바로 지난 가을에 회로 만들라는 어른의 명에 따라 만들어 두었던 곳이었다. 선화한 인정상관을 입관하여 100일 동안 그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이다. 어른을 찾으라던 열쇠를 그렇게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던 이규환은 공교로 때도 입관하던 날 그것을 찾게 됐다. 이규환은 그것을 관 속에 넣어드림으로써 어른의 명을 마침내 완수하였다. 그리고 일전에 어른의 명에 따라 이규환이 사온 굴비는 사흘 동안 어른의 영위 앞에 놓이게 됐다. 굴비를 사오던 날 밤부터 내린 폭설로 먼 곳으로의 교통이 며칠 동안이나 두절됐으니 그 굴비가 없었다면 마땅히 어른의 영위에 올릴 만한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인정상관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이 전해지자 먼 곳에 사는 문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금산리, 용화동은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울음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갖가지 신비한 조화가 뒤를 이었다. 제5장 유덕 상여소리 인정상관이 선화한 때로부터 어른의 도력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일은 그 한 가지 예이다. 어른이 운명하던 날부터 금산리 일대의 우물이란 우물이 다 말라 바닥이 드러났는데 다만 한 군데 샘만이 마르지 않고 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것은 인정상관 댁 앞 배밭에 있는 샘이었다. 이런 기현상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어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의 마을 주민들까지 다 그 물을 길어다 먹고 살 수가 있었다.
한데 그 셈이 바로 옛날에 인정상관이 생명수라 이르고 다시 손볼 것을 명하여 보수해둔 그 셈이었어. 사람들은 새삼 그 어른의 유덕에 고개를 숙였다. 장례는 100일장으로 결정되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도우들이 문상 올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나 채백을 그렇게 오랫동안 놓아두면 냄새가 나거나 물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한데 빙소에는 항상 기이한 향내가 났고 전혀 물기가 흐르지 않았어. 걱정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도리어 흐뭇하게 하였다. 그리고 출상일이 되었을 때 젊은 문도들이 관을 운구하고자 들어올렸는데 관 밑에 깔아두었던 유지에도 한 방울의 물기가 없었다. 대저 인정상관이 선하신 날짜로부터 정확히 계산하면 103일 만이었다. 출상일은 음미년 단기 4288년 서기 1955년 윤 3월 초 아흐렛 날이었다. 이날 출상하는 광경을 보고자 멀리서 모여든 문도들과 인근 주민들 수천 명이 온 동네 길을 가득 메웠다. 상여는 3층으로 만들었고 한쪽에 18명씩 36명이 메었는데 이들의 신발은 물론 옷까지도 다 소복으로 하였다. 소리꾼이 앞에서 어른의 평생 행적을 노래하다 가끔 중간에 시천주와 태울주를 선창하니 문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시천주는 인간에 내재한 하나님을 받들어 보신다는 동학의 근본 사상을 표현하는 말로서 이 사상을 함축한 동학의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어른께도 평생 그토록 주문 수련을 반대했지만 진즉 뿌리가 굳게 내린 이들의 동학정신은 가히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른의 채백은 모악산 아래 계룡봉에 묘자 유향으로 안장하였다. 그곳은 바로 어른께서 지난 여름에 원장 서보산에게 지상천국이라고 이르신 자리였다. 또한 그곳은 옛날에 대선생 증상께서 안필성과 함께 지나시다 좋다는 말씀을 거듭했던 자리라고 당시까지는 생존한 안필성이 말하기도 하였다. 이날 멀리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한 많은 문도들이 다같이 기이한 체험을 하였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상여 소리를 들은 것이다. 멀리 경상도에 사는 문도들도 그 소리를 들었고 충청도에 사는 문도들도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상여 소리는 그들의 귀에 밤중까지 쟁쟁하게 들렸다. 뿐만 아니었다. 큰 백합꽃 형상의 상여가 공중에 떠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서히 지나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던 서진아 노인의 말에 의하면 하늘이 뻘겋고 앞뒤에 환한 불빛이 있어 마치 비행기가 낮게 떠가는 것 같이 보이며 상여 소리가 났다고 한다. 더욱 기이한 바는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3년 동안이나 밤마다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상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서진화, 노인을 비롯한 경북지역 문도들의 증언. 이에 앞서 어른께서 운명하시기 며칠 전에 그러한 현상을 미리 본 문도들도 있었다. 당시 원장 서보산의 부인은 전남 나주에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상여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공중에 큰 백합꽃 상여가 떠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를 보고 심히 괴이쩍게 여겼는데 며칠 후에 어른의 선화 소식을 듣게 됐고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다. 원장, 부인을 비롯한 전남 지역 문도들의 증언. 평소 어른의 문도가 아니었음에도 영안으로 신계의 일을 보고서 크게 느끼어 달려온 이도 있었다. 대선생 증산의 생존제자 박공우의 부인이 바로 그러한 게이다. 그 부인은 와서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화하셨어도 잘들 믿어라. 얼마 전 우리 도생들끼리 수련하다 본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천상의 관세음보살로 보이셨고
금빛 찬란한 서기 속에 어마어마하게 보였다. 지금까지 생존한 어른의 제자들이 어른을 통치한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박공호 씨 부인의 말에 따라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생존 시 하도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는데 천상에서 보니 그렇게도 무서운 어른이셨던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 내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왔다. 상여 소리는 이밤산 아래 사는 최영단의 귀에도 들렸다. 그의 남편 박성암의 귀에도 들렸다. 이들 내외뿐 아니라 평소 인정상간을 존경했던 이들의 귀에는 날마다 들렸다. 한데 여기서는 그 상여 소리가 밤중에 들린 것이 아니라 꼭 해가 질 무렵이면 들렸다. 그것이 어른이 운명한 무렵인 지난 겨울부터 매일이었다. 현재 이밤산 아래 대흥리에 살고 있는 김재인 할머니 78세도 당시 몇 달 동안이나 해 질 무렵이면 그 상여 소리를 들었느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필자로서는 독자들에게 가히 물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만한 실력이 없다. 하여다만 들은 바를 대강 기록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인정상간의 평소 행적을 살펴보면 누구도가 이해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겨울철인데도 어린 최영단에게 한여름에나 맛볼 수 있는 과일을 먹였던 일, 태인 박중창의 집에서 겨울까지 여름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한 일 등이다. 그리고 공간을 극도로 좁혀 서구 일의 목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꾼의 귀에다 바싹 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리게 한 일도 마찬가지에 속한다. 생존 시의 일은 그렇다 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니 그를 더욱 신비롭게 하고 있다. 최영단은 박성암과 혼인한 지 이미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그 슬하에 아들이 셋이었다. 이때 그의 생활은 앞에서 대강 말한 바와 같이 고동진 내외에게 속임을 당하여 실로 낀 일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는 삭배를 짜 빚을 갚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인정상간의 영이 전에 전향하러 갈 여가도 없었다. 때문에 그 상여 소리가 며칠 곁에서 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들렸지만 정신을 쓸 겨를도 없었다. 18. 사면을 선포합니다.